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돌직구입니다. 김연경 아나운서 대신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울산 미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산업 정책에 있어서 현 정부와는 다른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역점 사업으로 한창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원전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풍력 발전에 공사 하청 누가 받았는지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심 지지층 아니면 저런 사업에 뛸 수 있습니까? 울산의 이 산업도 원전 선택의 뿐만이 아니라 값싼 전기가 울산 경쟁력의 기초입니다. 탈원전 폐기, 원전 강국 건설을 주창한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 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정책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울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누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사회 일자리 에너지 정책 특보를 지내신 더불어민주당 에너지혁신특별위원회 김형근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원자핵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전공하신 경성대 에너지과학과 조성진 전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5월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데 먼저 울산에 대한 여러 공약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큰 관심이 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앞으로의 앞날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추진을 하셨으니까 김영근 위원장께서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예, 그동안 꿋꿋하게 왔거든요. 줄기차게 또 진행을 했고, 그래서 주어진 길 계속 가야만 되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하고 투자하겠다고 협약을 한 투자사들의 총 그 규모를 보게 되면 9.6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거의 10기가와트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늦게 합류한,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3기가와트를 제외하면 이제 6.6기가와트거든요. 근데 그 6.6기가와트 중에서 벌써 6.1기가와트가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받는 즉시 이제 환경영향 평가에 지금 돌입해서 진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저 지지 조사까지도 투자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진척 속도하고 그 범위가 빠르고 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령 이제 영국의 올해 초에 영국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은 신규 해상풍력을 24기가와트를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14기가와트가 부유식 해상풍력이거든요. 영국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을 운전하는 게 30메가와트짜리 단지 하나, 50메가와트짜리 단지 하나, 25메가와트짜리 단지 하나, 이렇게 전 세계에서 지금 105메가와트 정도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울산의 규모는 한 60배 정도, 향후에는 이제 90배까지도 뛸 수 있는 거고, 영국에서조차도 그렇게 메가와트 단위로 작게 하던 게 갑작스럽게 기가와트 단위로 1000배 늘어나는 단위인 기가와트 단위로 할 수 있었던 배경엔
거기에 입찰 참가한 투자사를 보면은 대부분 울산의 투자사하고 많이 겹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울산에서의 그동안 한 3년 동안 해왔던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이젠 자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곧 울산에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 부의식 해상 풍력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국제적인 어떤 신뢰나 협력 관계 속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떤 그런 국제적인 위상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추진을 한번 이렇게 검토하고 하는 뭐 그런 거지 이게 그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쉽게 바뀔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탄소 감축을 국제사회에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2030년까지 30.2%를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6% 남짓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이 8년인데 풍력 우리나라가 최고로 한 해 많이 한 게 약 한 220메가와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8년 동안 해봐야 그 1.8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언제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하냐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대규모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닥쳐오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이만큼이나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날을 여쭤봤는데 뭐 진척 상황과 뭐 규모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뭐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이것을 그만두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예.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앞날에 대해서 이 새 정부가- 신재생이라는 예. 게 말이죠. 이게 왜 시작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거를 급격히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 뭐냐면 탈원전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전기를 이렇게 줄이고 원전이 뭐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안전하면서 깨끗한 그러한 그 신재생 에너지가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풍력의 그 질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그 네이처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42개 국 중에서 창피하게도 대한민국이 42등입니다. 풍력과 바람의 질과 그러니까 태양광의 질, 예. 소위 그 강도와 그다음에 일조 시간 등등이 이렇게 이제 아주 작은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거는 지난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자료를 가지고 했느냐 하면은 네이처에서 한 게 보면은 약 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 볼까요? 39년 동안의 국가별 데이터를 가지고 요거를 다 측정을 계산을 해서 했더니 우리나라가 42개국 중에서 42위다. 그건 뭐냐 하면 바람도 햇빛도 신재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예. 효율이 떨어진다는 효율이 건 떨어진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데 우리가 이 에너지라는 거를 보면은 에너지는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만들어진 에너지를 어떻게 이송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용처에 그다음에 이것이 과잉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쓰고 남은 거를 어떻게 저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다시 이용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저장. 그리고 우리 에너지 과학과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에너지 원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주된 연구 분야고 공부하는 분야인데 지금 이 경우에 보면은 이 효율 면에서 그 다음에 또 특히 이 울산에 있는 부유식 해상 풍력의 경우에는 너무 이송 거리가 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을 울산으로 가지고 가서 이 전기를 받아줄 곳, 사용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마땅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부처럼 원자력을
그 뭐 고리도 세우고 월성 1호기, 2호기, 3, 4호기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없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전기가 부족할 거니까 이 정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모양인데, 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탈원전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가 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뭐 그린 텍소노미 속에 그 원전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원전에 의한 것도 탄소 중립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공인이 돼 있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굳이 이 효율도 떨어지고 한 신재생, 특히 풍력과 태양광을 가지고 1934년에 뭐 30몇 프로, 40% 가까운 그러한 신재생 전원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저는 그 계획이 가능하다고 보지도 않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그런 신재생 같은 그린 에너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면, 제 생각은 지금 현 상태 또는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을 해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 신한울 울진 3, 4호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돌리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현재 뭐 78% 약 한 80% 밑으로 가동률을 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그걸 유럽이나 미국 경우는 90% 가까운 가동률을 돌리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정도로 전기를 생산하면 더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에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 바람이 굉장히 좋을 때는 심지어는 풍력 발전기 세웁니다. 예. 과잉 전기 생산되면은 그게 전체적인 그리드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울산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그대로 다 있고, 예. 그다음에 공장에서 지금 사용하는 전기량이 지금보다 조금 더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도 지금 6기가 정도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울산에서 다 못 쓴다 하면은 이제 송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 송전설로만 해도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6기가 정도를 외부로 송전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뭐 1기가 정도 되는 그 정도 같으면 억지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가는 전력선에다가 우리가 이제 분산해서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과잉으로 들어가면 이 이제 전력선 그 망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에너지 쪽에서 얘기할 때 전력을 그 물하고 잘 서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물이 이제 어떤 관을 통해서 흘러간다. 자, 그러면 적당한 수량이 나올 때는 일정한 물의 높이로 강에 흘러가겠지만, 수량이 갑자기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 나버리죠. 물이 넘쳐버린단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예요. 전력선이 지금 있는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게 들어가줘야지, 갑작스럽게 막 들어오면 그건 곤란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충분히 보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에 효율 제고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제너럴 일렉트릭 GE에서 만든 풍력 발전기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그 풍력 발전기가 있습니다. 할리아드 X라는 놈인데, 12메가짜리. 그 12메가가 나온 거는 2018년, 17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어느까지 나왔냐 하면 14 내지 15메가가 나옵니다. 불과 2, 3년 사이에 12에서 출발을 해서 같은 걸 가지고 위에 이제 풍력 발전기 위에 있는 부분, 발전 부분, 그걸 우리는 나셀이라고 부르는데, 그 나셀을 개량을 해서, 그다음에 날개를 개량을 해서 그 같은 풍력 장치를 가지고 이게 14메가, 15메가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게 1년마다 그렇게 거의 한 10%씩 증가해 갔지 않습니까? 효율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울산에서 지금 제가 보고 제일 한 것이, 과연 190, 100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두중에 두산중공업의 8메가짜리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더라도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두중에 8메가를 뭐 예를 들어서 열 몇 개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귀신고래라 그러셨죠. 귀신고래 프로젝트에 한 각각 부분마다 한 몇 개씩 꽂아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그걸 보자 이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 위치에서 바람이 정말로 12m 정도의 아주 좋은 바람이 들어오느냐 하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늘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효율이 좋은 놈이 개발되면은 계속 늘려가주면은 그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한 방에 이걸 다 한다는 거는 많이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워낙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했죠. 네. 지금 뭐 거의 다 저희가 저는 궁금한 제- 점을 다 제 얘기해 할 말은 다 주셨는데, 했습니다, 이제. 예,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좀 부분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교수님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 중간에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에 비판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뭐 판로의 문제, 만약에 뭐 여러 저한테 가지 문제. 물어봤으면 예. 이렇게 알려드렸을 텐데 네. 그 뭐 물어보시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그렇게 나가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원래 저는 풍력하고 그 태양광 상당히 저는 좋아하고 그 일을 제가 15년 가까이 실험을 하고 해왔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정말로 아주 작은 단위로 여러 개의 분산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만 이걸 이렇게 큰 대형으로 한꺼번에 만들어가지고 이걸 기간 전원으로 사용을 하겠다, 기저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추진하신 입장에서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효율 예. 문제가 있고요, 판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핵심되는 쟁점들을 좀 적기는 했는데 일단 그 적은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모두의 교수님이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의 질이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얘기도 하셨죠. 네. 그 교수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네이처지에 네, 그렇게 네이처에 나왔다. 나와 39년 있습니다. 동안에. 예, 42개국 중에 42위. 이 42위.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아직까지 부유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유식 가지고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부유식에 그대로 이렇게 대입하는 거는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풍력이 이제 육상이 있고 해상에 이제 고정식이 있는데 고정식도 사실은 해상 풍력이 지금 세워진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또 뭐 몇 년입니까? 39년인가? 그까지 있을 그 어떤 경험치도 없고요, 우리나라가. 따라서 뭐 39년을 다 갖다 놓는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꽂힐 겁니다. 꽂힐 건데 저희도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봤는데 안 해본 걸 가지고 기업체들은 투자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기업체들한테 당신들은 뭘 믿고 투자하느냐. 어차피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봐야 될 텐데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좀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이용률을 한 35%를 봅니다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지금 그 산자부에서 발전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그 설치할 지역에서 라이다라는 그 풍황 계측기를 띄워가지고 1년 이상 풍황 그 자료를 제출을 해서 그걸 토대로 이제 하는 건데 당시 처음에는 그런 게 안 띄워졌기 때문에 그냥 그 나사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해서 했던 거였죠. 그때 추정했을 때 그 대부분의 투자사들이 하는 얘기가 7m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초속 그 풍속이. 그래서 그 정도면은 뭐 할만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6개 투자사가 전부 다 지금 1년 이상, 많게는 3년까지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녀석을 가지고 두산중공업에서 나오는 하려고 하는 8메가와트짜리 터빈을 적용시켰을 때 어느 정도 이용률이 나오는지를 몇 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 AI하고 전력 플랫폼 그 전문 업체한테 의뢰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놀랍게도 평균 48% 이용률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48%라면 북해에서 지금 스코틀랜드에 하고 있는 하이윈드
그 발전단지가 50% 나온다 그러면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놀라움을 표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못지 않은 정도로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예상한 게 아니라 실측 데이터를 가지고 대입을 해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라는 게 이제 수치인데 그거를 저희가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보통은 저희가 45% 정도 이용률이라고 그럽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한꺼번에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부유체에다가 이제 거대한 터빈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제작하고 그 조립하고 운송하는데 차근차근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가령 현대중공업 야드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반 시설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아무 데서나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커도 그 야드를 전체 사용해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뭐 한꺼번에 해서 할 수는 뭐 도저히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야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항만공사랑 얘기하면서 항만 계획을 바꿔오면서 이제 그 매립지를 해양 매립지를 통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해서 저희가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한꺼번에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해외 투자사기 때문에 이제 국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에너지공단에서 지금 이제 국산화 비율을 가지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터빈을 제외하고는 한 전체 비용의 80%는 전부 다 울산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갖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터빈 하나인데 그 터빈 하나가 사실은 두산중공업이 열심히 따라가 준다면 우리가 그 실제로 발주하기 전까지 열심히 따라가 준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죠. 예.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이거 아직 그 성능이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 써봐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거는 차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전체 물량 중에서 몇 %는 국산화를 통해 가지고 기술 개발 좀 하는 걸로 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업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금방 그 우리 김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39년 동안 그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 하는 것은 그 무슨 발전기를 돌려봤다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에도 그게 아니고 그 39년 동안 기상 자료를 가지고 과연 평균 일조량하고 평균 풍속이 얼마냐 하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질과 태양의 질이 42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봤자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못하다 하는 것이 얘기였고 그다음에 근데 거기서 이제 실측한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그다음에 있는 거죠. 측정도 제가 조금 조금 바람에 대한 측정도 조금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그 풍력 발전기를 만들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인증을 받는 기관이 대위 OCC라는 그 독일에 있는 그 소위 도이치 빈트에너기 인스티튜트 해가지고 독일 풍력 협회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그 인증받는 것 중에서 가장 상위 인증 기관인데 그쪽에서 우선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라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라이다 데이터를 거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라이다를 가지고 측정을 한 것. 풍력 발전기라는 걸 만들려면 그 육상이건 해상이건 간에 가령 우리가 높이 120m에서 풍력을 하려고 한다 하면 거기다가 실증 탑을 세워가지고 측정 탑을 제일 먼저 세웁니다. 같은 높이에 바람의 질이 얼마나 되느냐, 방향은 얼마냐, 어떻게 1년에 연중 얼마 오느냐 해서 최소한 1년을 실측을 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이제 그걸 올리게 되는데 그 다들 거기서는 그 인증기관에서는 라이다는 레이저 빛을 쏴가지고 반사돼서 들어오는 파티클을 측정을 해서 그놈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움직이느냐 하는 걸 측정하는 기계인데 그것과 실제 블레이드 풍력 날개에 부딪히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파티클이라도 무게가 다 있을 것이고 습도도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다 다른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라이다는 안타깝게도 어떤 파티클이든지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만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스라든지 그 주어지는 그 운동량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주지를 못하거든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뭐 어쨌든 뭐 라이다를 했든 어쨌든 그 측정을 한다고 해도 그 데이터 자체를 보면은 제가 그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게 2021년 10월 달에 한전에서 그 국회에다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서남해 풍력 실증 단지의 경우인데 평균 초속이 6.03m였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중 평균 풍속이 초속 4m 이하인 날도 98일이었고 평균 이용률이 10% 미만인 것도 130일입니다. 그러면 거의 유사할 겁니다. 이 전국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뭐 바람의 질이라는 게 왜냐하면 위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기압 경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압 배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그 풍력의 이용률이라는 것이 그렇게 싹 뛰어나지가 못하다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 현재 기술은 풍력이 8m에서 시동을 걸어서 12m에서 25m까지 도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이 뭐 1년, 2년 지나면 터빈 자체의 설계라든지 이게 좋아지면 이게 점점 효율 높은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꺼번에 다 한다. 이게 한 방에 다 세운다가 아니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5년에 걸쳐서 하더라도 이게 1년에 몇 개씩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 두산 8메가라고 고정을 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술이 이노베이션 되는 것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 줘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비판적 지금 거의 분위기는 재검토 내지는 전면 중단 이런 분위기거든요.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게 맞는 건지 한 몇 가지 더 지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예. 그 풍력이라는 것이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곳 중에 하나가 군사적인 그 면인데 이게 풍력 발전기가 돌아갈 때 레이더를 산란을 시킵니다. 아, 레이더를 산란시킨다고요? 레이더를 산란시키기 때문에 레이더 사이트에서 풍력 발전기 돌아가는 걸 피하려고 하고 있고 이건 벌써 뭐 유럽 쪽에서 프랑스 쪽에서 굉장히 많은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프랑스 쪽에서 레이더 사이트에 있는 곳에 풍력 발전기 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상황까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항에서 어느 지역에 그걸 관측하는 위치가 있으면 그다음에 이게 레이더 중계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는 풍력 발전기를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건 공군에서 그걸 컨트롤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건 문제가 뭐냐면 해양 풍력을 한다. 그것도 높이 230m 정도 되죠, 그죠? 그게 돌아가는 것이 100몇십 기가 이렇게 돌아간다. 예. 자, 그러면 거기서 레이더 문제 어떻게 되겠어요? 군함끼리 간다. 저거 보일까요? 저 상대편 배가 만약에 이게 들어가 그 조정되는 곳에 들어가면 면적이 서울시의 2배라는데, 자, 그러면 그런 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풍력 발전기 돌아갈 때 뭐 흔히들 저주파 그 노이즈가 생긴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 바디 자체에 대한 고유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속에서 들어가는 그 발전기에 대한 고유 진동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고유 진동수에 의한 주파수들이 그 간섭과 중첩을 일으키게 되면, 그다음에 특히 밑에 있는 그 바닷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하고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면 고조파, 하모닉 그 웨이브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진동수의 그 음파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게 소위 수에서 수십 킬로헤르츠 때까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바로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그 정도 영역이 바로
잠수함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소나 영역입니다. 그다음 거기다가 어군 탐지기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영역입니다. 그게. 예. 자, 그러면은 그렇게 넓은 곳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게 그것도 저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특히 지금 우리 울산 앞바다하고 저한테도 얘기해.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동해안 이쪽에 한류 난류 교차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 소나 반사 일어나는 데다가 그래서 그 지역을 잠수함들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거기다 이것까지 있으면 아마 잠수함들 천국 될 거예요. 예. 바로 그런 문제. 말씀이 없으시면 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자,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레이더 산란 문제는 처음 듣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물론 레이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 전파 영향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 할 때 군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하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어떤 규모라든지 의의라든지 이런 걸 공유를 했고요. 예. 그런 속에서 향후에 보다 정밀하게 뭐 전파 영향이든 아니면 뭐 환경 영향이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단계가 오겠죠. 근데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가지고 못한다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좀 먹측이 좀 심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든 문제들 가령 저주파, 고주파, 뭐 소음, 뭐 전파 영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된다면 가령 네덜란드가 해상 풍력이 지금 2기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도 한 13기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영국이 14기가로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중국이 뭐 한 해에만 뭐 1.5기가씩이나 늘어나니까 상당히 많은 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서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게 그냥 가고 있죠? 그런 걸 이제 배워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알고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 지금 투자한 업체들입니다. 왜냐 그러면 전부 다 유럽에서 했던 경험들이 있던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속에서 아마 이렇게 옥석이 가려지면서 갈 것 같고요. 미리 뭐 우려라든지 가령 어민분들 만났을 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미리 추측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서 그 애초에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 시작할 때 일본의 그 고토시라고 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인데 거기서 2메가와트짜리 부의식 해상 풍력을 띄워봤어요. 네네. 띄워서 이제 행정하고 어민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다른 변화가 와요. 어떤 변화냐? 어종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획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거기서 어민들이 요구해가지고 9기를 더 세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어떤 우려될 거다라는 가능성 가지고 미리부터 다 예단해서 못하게 해버린다면 그런 고도시와 같은 사례들은 아예 그 싹수가 없겠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 어떤 데이터와 어떤 그 근거들을 가지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구나.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제가 아까 최종적으로 드렸던 질문.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에너지 정책, 특히 해상 풍력 발전 사업 이 부분은 재검토 아니면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물론 위원장님은 추진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추진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고. 교수님 입장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보완을 해야 된다.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레이더 문제 이런 것도 네. 아주 슬기롭게 잘 피해갈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면적을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걸 보완해 나가고 좀 더 효율이 높은 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다음에 이 전력을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다 하는 거 등등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바다 위에서 수소 만들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수소를 가지고 보내면 수소를 하는 거죠. 그것도 가능한 남는 전기 그렇죠. 그건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건 또 원자력에서도 지금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좀 그게 되죠. 그린 수소가 아니라는 게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부의식 해상 풍력 얘기를 하실 때 원전 얘기 잠깐 얘기를 하셨어요. 원전하고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인은 해야식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원전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원전 정책이 이제는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현재 논란, 방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더 예. 예.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기조로 했습니다만 시민사회 단체에서 비판이 있듯이 탈원전이라 하더라도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신고리 5, 6호기까지도 이제 수명이 완료되는 때면 2080년대 돼서야 이제 그대로 만약 수명을 연장 안 하고 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야 비로소 탈원전 되는 시대인데 2080년이면 사실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사시는 분들은 전부 다 거의 다 하직했을 때일 겁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여전히 불안한 재앙 덩어리를 계속 끼고서 사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국가가 어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울산은 일종의 3관왕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인근에 가장 많은 핵 단지를 갖고 있어서 밀집도에서 최고의 이제 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부지 내에 여러 개의 원자로가 있는 다수호기라고 그럽니다만 그 다수호기를 또한 갖고 있어서 거기서 또 두 번째 이관왕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그렇게 많은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라는 3관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어떤 성격을 갖든 어떤 정책을 펼치니 간에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핵 폐기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가 다 안고 있는 고민이긴 합니다만 지금 몇십 년 동안 한 40년 동안 원전을 돌리면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그냥 임시저장소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그냥 일종의 방치하는 셈인 건데 영구 처분장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당선자께서 인수위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신화운울 3, 4호기도 한다, 뭐 천지 1, 2호기도 한다, 뭐 대진 1, 2호기도 한다. 그동안 이제 이렇게 안 하기로 거의 결정했던 것까지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뛰어 올려서 보면은 한 8기가를 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고리 2호기가 이제 수명이 이제 완료가 되거든요. 내후년에 3호기, 그다음 또 4호기, 월성 2호기 이런 식으로 이제 수명이 완료되는데 그 수명 완료되는 것들도 전부 다 다시 연장시켜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24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30기가 넘게 이제 가까이 되고 거의 뭐 원전 천국이라고 할 정도까지 가는 건데 이거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가령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데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동안 초기에는 핵발전소가 조금 비용이 좀 싸고 그다음에 태양광하고 풍력이 올라갔지만 점점 이게 교차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이 2009년에 비해서 2020년도를 보게 되면은 풍력은 70%가 싸지고요. 태양광 90% 싸집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은 안전성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용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33%가 평균적으로 올라갔다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 추세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원전 천국으로까지 만들면서 할 필요가 도대체가 뭐가 있는 건지 저는 사실 좀 답답하고요. 예. 결국은 이제 산업이라고 하면서 원전 생태 얘기하는데 저는 원전하면서 부유해지는 비포와 애프터 상에 원전하기 전과 후가 부유해지고 윤택해지고 뭔가 복지도 늘어나고 이런 지역이 그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나. 사실은 우리가 목도한 거는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이 핵 재앙되고 있는 것밖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가령 비근한 예로 신고리 5, 6호기 한참 국민공론화 할 때 그때 이제 거기서 100만 명 일자리가 나온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동네는 완전히 변해서 그야말로 천국과 같이 변할 것이다 그러는데 변한 거 별로 없습니다.
아직 예. 완공 안 됐거든요. 예. 변한 게 별로 없고 일단 예. 너무 음. 지금 길게 얘기를 하셔서 교수님보다는 좀 짧게 얘기하고 논란과 방향에 죄송합니다.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방향은 충분히 읽힙니다. 예. 원전을 줄여나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 거기에 발맞춰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정책 방향을 옮겨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조성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전이라는 게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될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네,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이 된다고 지금 유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EC에서 그렇게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아닙니다. 겁니까? 조건부입니다. 아니면 조건부. 조건부입니다. 조건부인데 아마 제대로 돌아갈 걸로 저는 보고 저는 절대 있습니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원자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건 제가 2016년부터 2018년 6월 20일까지 제가 한수원 이사를 했었어요. 이사님 예. 이사. 그래서 신고리 5, 6호기 할 때 그거를 중단하자 할 때 그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할 때 제가 반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월성 1호기 중단하자 할 때 저도 그때도 반대를 하고 그리고 5일 뒤에 사표를 내버렸죠. 네. 임기는 원래 한 3년까지 되는 건데 1년 반 만에 저는 사표를 내버렸는데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원자력 발전소의 현황하고 예.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다음에 아까 걱정하셨던 몇 가지 사용 후 해결료 문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비교적 소상하게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다음에 이 과연 이 원자로 이렇게 위험한 거를 네. 오래 끌고 가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해결료 하신단 문제는 말이에요. 조금 이따가 나중에 그렇죠. 자세히 원자로가 말씀하시고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 1971년도에 제일 처음에 원자력을 시작을 했고 78년에 첫 번째 고리 1호기가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거의 78년이니까 예. 거의 한 50년 됐죠. 원자로 때문에 사망한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네?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다음 원자로 주변에 주변에 있는 고리 그 근처에서 갑상선 암이 증가했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렇다면 원자로 내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더 먼저 데미지를 입었을 거 아닙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자,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원자로라는 것은 제대로 관리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카나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월성에 있는 캔두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가압경수로 같은 것들을 40년 사실 무슨 수명이라는 거 저희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40년 그래 사용 기간을 정해 놓았다가 그것이 안정한 상태고 건전하니까 60년 또는 80년도 늘려갖고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은 그 원자로를 똑같이 지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 연료도 우리나라는 대단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군데의 우라늄 광을 벌써 한수원에서는 이미 다 투자를 해서 사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우리는 사용을 할 수 있는 싸게 사용할 당연하죠. 수 있겠네요. 싸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모르는 사실이 뭐냐 하면 지금 핵융합이라는 거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탑입니다. 그건 K스타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핵융합로가 제가 생각할 때는 30년, 그다음에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40년 내에 실증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 핵융합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무한정의 방사능이 없는 에너지도 만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사용 후 핵연료 걷다가 집어넣어서 모조리 다 재사용하고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길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원자력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SMR이다 그거는 SMR은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사방에서 100에서 200메가짜리 아주 작은 원자로입니다. 요거는
완전히 전체가 클로즈드 구조기 때문에 그러한 원자력 사고가 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원전 정책은 더 가야 된다. 더 가야 된다. 더 가야 되고 그것이 미래 먹거리가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언급하셨는데 방사성 폐기물 네. 지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영구 저장 영구 저장은 안 영구 합니다. 저장은 아니죠. 네. 예, 말은 이제 임시 저장이라고는 하는데 네. 이 시민단체 측에서는 이게 어, 영구 저장 시설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그거는 있죠. 영구 저장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괜찮습니까? 이제 임시 저장 시설을 부지 내에 설립하는 거. 그거는 어차피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사용 후 해결료는 50년 동안 그 속에 사이로 그 냉각 수조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냉각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냉각이 한 5년 정도만 되면 충분히 냉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는 끄집어내 가지고 그 맥스터 속에 넣든지 아니면은 그 드럼통에 넣어 가지고 그걸 보관을 하는 장소에다 집어넣으면 거기서는 방사능이 거의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이제 영구 저장 시설로 옮겨야 할 텐데 뭐 그건 굳이 안 옮겨도 될 만큼의 그게 충분한 영구 저장 시설 아닌가요? 아니죠. 충분한 부지가 있죠.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다가 영구 저장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데 예. 그 법이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맨 처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맨 처음에 기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 2라는 것이 지금 이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계속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기본 계획 속에 보면은 그러한 그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 또는 그 처리 문제에 대한 거를 정말 면밀하게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북 방패장 속에 사이로 6개 지어놨잖아요. 산 속에 예. 땅굴 파가지고 그 속에 지금 현재 2015년에부터 그걸 그걸 가동을 시작을 해서 거기가 12만 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3만 3천 개 들어가 있어요. 드럼통이. 예. 앞으로 거의 한 9만 개 이상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저준위 폐기물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정도의 그 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현무암 지질 중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많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그런 거의 영구 폐기에 가까운 그러한 처리장을 우리는 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임시 있습니다. 저장 시설을 부지 내에 짓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 40년 운영하면서 상당히 많이 그 매년 한 750톤 정도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40년 동안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림잡아서 이제 몇만 톤 일지가 대충 나올 텐데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죠. 임시 저장 자체도. 그래서 한 97%까지는 이제 이미 포화됐다라고 이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임시 저장이라는 그 임시라는 데 방점을 찍어서 마치 그냥 그 임시적으로만 하지 이게 영원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게 진짜 안정이 되려면 영구 처분장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경주 방패장, 저준위 방패장도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지하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그 간혹 그 나올 때마다 들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그러니까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이 핵폐기물을 보통 10만 년 이상 보관을 해야 보관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10만 년이라는 기간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그래 10만 년 모르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막 벗어나 가지고 네안데르탈인 만났을 때가 10만 년 전입니다. 12만 년. 예, 하여튼 그 정도 시간인데 그러면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인류의 조상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지진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뭐 홍수 피해 없었습니까? 뭐 지각 변동 없었습니까? 어떻게 10만 년이라는 거를 담보를 하죠? 지금 우리 세대에서. 아무도 10만 년 담보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담보를 할 수 없으면서 왜 그렇게 하자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요. 물론 이제 원자력이
싸고 안전하다면 누구나 다 사용하자고 할 거고요. 하지만 싸지 않고 안전하지 안전하지도 않기 않다.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인데 방사성 폐기물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 임시 저장 시설을 부지 내에 세우는 건 좋으나 임시니까 네. 영구 저장 시설이 세워져서 그것이 언젠가는 옮겨갈 거다라는 생각만 들면 거기에다가 임시 저장 시설을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영구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와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가능하겠는지 지금 영구 저장 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이 없잖아요. 없죠. 예. 예. 근데 그거는 일단 지자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예. 이렇게 협의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야 그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그 전에 그 부안 예, 부안. 부안 쪽에서 맨 처음에 이제 하다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경주방패장을 경주로 만들었죠. 왔죠. 그러고 나서 재밌는 얘기는 그 뭐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놓쳤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그 지자체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아닐 것이다.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하면 그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예. 저장을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냉각 수조 속에서 5년 동안 담가두면 냉각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원자로 연료 예. 봉이. 그러면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뭐 우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그걸 50년 동안 해서 완전히 시킨다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5년에 끄집어내서 한심한 얘기겠지만 드럼통에 그냥 넣습니다. 그리고 그 드럼통을 그냥 야적합니다. 그래도 뭐 미국이 워낙 땅이 넓고 워낙 예. 그게 많아서 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과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디텍터를 가지고 아무리 측정을 해도 자연 방사성 농도밖에 안 나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제일 데미지 입는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한 발전소당 2,300명 내지 2,500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들이 그게 불안하면 근무하겠습니까? 근무 안 합니다, 절대로. 요새 그 젊은 분들은. 예. 평상시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후쿠시마든 뭐 후쿠시마는 뭐 뭡니까 이 그 지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 체르노빌이나 아니면 쓰리마일 섬 뭐 사고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은 실수 하나가 재앙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쓰리마일이 무슨 그게 그냥 아까 그 저 평상시에 그냥 작업하는 사람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뭔 문제가 돼요?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역사가 증명해왔고 경험해왔던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묻지마 가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렇게 그 너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까먹었습니다. 하도 많은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응을 못해서 쟁점이 있었는데 까먹었다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많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원자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라고 보아지고요.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정책, 재생 에너지로 가는 방향과 또 과정에 있어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전환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정권 교체기라서 지금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또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누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저부터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일단 기후 위기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다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탄소 감축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감염병 팬데믹이 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누려왔던 어떤 산업적 기반 이런 것들이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왔거든요. 근데 핵발전 위주 정책을 펴시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말씀들을 들어보면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나라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핵발전을 해서 굉장히 잘 살게 됐다라는 거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오히려 이제 재앙만 일으켰던 그런 이제 재앙 덩어리라고 알 수 있는데 가령 원자력 한 기를 짓는데 보통 6조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V식 해상풍력도 그 희한하게도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1기가와트 하는데 요새 원자력은 이제 보통 1.4기가와트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1조 투입하게 되면 그 약한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원전에 실질적으로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연구원까지 다 합하면은 제가 예전 자료로는 한 3만 몇천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3만 몇천 명 정도의 일자리가 있다고 치면 V식 해상풍력 1기가와트면 설계 해야겠죠, 제조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부품 중에서 이제 전기전자 부품들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조립해야죠.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쭉 운영 관리까지 하게 되면 최소한 21만 명입니다.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교수님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인정하죠. 그거야 당연히 인정하죠. 해상풍력을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나라들이나 그 기업들에서 나온 자료들이 쭉 제가 이제 너무 많이 하면 뻥튀기다라고 할까 봐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낮게 잡은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만큼 그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까 그린 텍스노미 얘기하셨는데 그린 텍스노미가 되려면 핵발전소가 사고 저항성 해결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에 견딜 수 있는 해결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짧은 시간 내에. 그 다음에 핵 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영구처분장에 이응자도 지금 못 들어가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그린이 절대 아닌 거죠. 그런 그린이 아닌 속에서 가령 원자력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 가지고 했을 때 현대자동차가 차를 만들어서 유럽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유럽에서 당신들 그 그린 텍소노미 맞아? 그러면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럼 바로 탄소 국경세를 매기게 되면 가격 경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울산에 타격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V식 해상풍력에서 나온 전기를 현대자동차가 그대로 구매를 했다 쳐요. 그걸 요새 PPA라 그러는데 직접 구매 방식으로 해서 구매를 했다 치게 되면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아리백을 달성하는 순간 가격 경쟁은 급상승합니다. 즉 울산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이유가 전통 제조업, 탄소 중심 경제에서 이끌어왔던 그런 전통 제조업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바꿀 수 있는 통로, 매개 역할을 분명히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착한 전기를 생산하니까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그 REC라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중치를 가지고 계산을 쭉 해보면 언제 한번 다시 한번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아주 멋있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가중치만 가지고도 주는 지원액 가지고도 울산 전 지역 전 가정이 쓰는 약 한 1,500억 정도 되는 연 전기료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돈이 남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착한 전기를 생산하는 노력이 주는 축복과 같은 선물을 울산 시민들이 한 50년 동안 행복 적금처럼 받아갈 수가 있다. 그걸 자신 있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유식 해상풍력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조성진 교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에너지 정책 수립할 때, 추진할 때 조금 어떤 전에 좀 고려해야 되나요?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두세 가지 아리백 좋죠. 아리백 그 굉장히 아리송한 겁니다. 정말 아리송한 겁니다. 아리백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을 100% 하겠다. 그 전기를 100%. 또 그 모자라면 또 사올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일단은 뭐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 하면 그렇게 생산을 하려면 그 전기의 품질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바람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그것이 과연 어떻게 그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 일관되게 작업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조금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부유식 해상풍력에 뭐 몇만 명이 20몇몇 명의 그 일자리를 보장한다 말씀을 하셨죠, 그죠? 거기에 뭐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력 에너지를 연구하는 또는 직원들만 지금 3만 몇천 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니 거기에 들어가는 그 하다못해 볼트 같은 거라도 그걸 생산하는 인구를 다 생각을 하면은 훨씬 많은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가 3만 몇천 명을 가지고 그 고용을 창출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잘못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부품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것이 미치는 그 효과까지 다 생각하면은 정말 굉장히 파급을 주는 그런 겁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네. 부의 숫자 가지고 한번 네, 대비해 한번 또 보면 해볼까요? 예, 네, 예. 그다음 또 이제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그 원자력 발전을 해서 과연 부를 얼마나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APR 1400이라는 완전히 국산화되어 있는 원자로입니다. 그다음 거기다가 지금 현재 아직 우리가 짓지는 못하지만 APR 1400 플러스라는 좀 더 이노베이트되어 있는 그런 원자로의 설계가 끝이 났고 그것을 국제적인 공인을 다 받았습니다. 아마 APR 1400형 정도급의 원자로를 국제공인, 미국, 유럽까지 다 받은 나라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증받은 기술 경쟁력이 있다는 그렇죠. 그건 말씀이시죠?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 하는 것은 이미 돼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건설 비용이 그 건설 비용을 제가 하나 적어 왔는데 이거 제가 그 머리가 나쁜지 정확한 값은 기억을 마무리를 못하니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우리나라 건설비가 3,500불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7,000, 러시아가 6,000, 미국이 5,800입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마어마하게 가격 경쟁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500기 정도의 원자로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뭐 한 10%만 가지고 와도 예. 어느 정도 양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반박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음에 시간이 한번 또 없습니다. 하죠. 뭐. 아까 이후. 제가 네. 기억이 안 났다고 한 기억 났습니다. 뭐냐 그러면 냉각 수조 핵폐기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좋다 이겁니다. 네. 그렇다면 네. 교수님 지하에다가 몇 개를 냉각 수조 하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국회에다가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진짜 괜찮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이제 그 어. 정치권에서 예, 정치권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냐에 지어주면 따라 저는 오케이입니다. 예, 나 따라 이거 고리 발전소 다르겠고요. 주변에 사실 집을 구하고 있어요. 이사 가려고. 알겠습니다. 자, 이 미래 먹거리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환경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에너지 정책은 정말 우리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이기도 해서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도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또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자리를 피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그렇죠. 해보게 발전적으로 됩니다. 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발전적으로 가야 자, 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에너지 정책은 미래 산업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치적인 접근과 논쟁이 아닌 여야가 함께 정확한 현황 파악과 더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정치 돌직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